2030년 광주군공항에 800조 호남 반도체를 짓는 진짜 이유. 현재 광주군공항에서는 군용기가 뜨고 내리고 있음. 그런데 계획대로라면 이 군공항 부지에는 앞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규모 반도체 생산 시설이 들어서게 됨. 지금까지 수도권과 충청권에 집중됐던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지도가 광주와 전남까지 내려오는 거임. 사업 규모도 단순한 지역 산업단지 수준이 아님. SK는 서남권에 약 470조 원을 투자해 메모리 반도체, 팹 2기와 1기가와트 규모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고, 삼성전자는 약 425조 원을 투입해 메모리 팹 2기와 국가 AI 컴퓨팅 센터 등을 추진하기로 했음. 여기에 광주에서 반도체 패키징 사업을 하고 있는 엠코가 1조 원 규모 증설 계획을 내놓으면서 정부가 발표한 서남권 전체 첨단 산업 투자 계획은 총 896조 원으로 제시했음. 그래서 언론과 온라인에서는 이 사업을 간단히 800조 호남 반도체라고 부르고 있음. 다만 정확하게 보자면 896조 원 전부가 광주군공항에 들어서는 반도체 공장 건설비는 아님. 반도체 팹뿐 아니라 AI 데이터 센터와 컴퓨팅 센터, 패키징 투자 등이 함께 포함된 장기 투자 계획임. 또 지금 당장 896조 원이 한꺼번에 집행되는 것도 아님. 정부와 기업이 투자 양해 각서를 체결하고 큰 방향을 발표한 단계이며, 각각의 공장 착공과 장비 반입 시점, 투자 규모는 반도체 업황과 인프라, 구축 속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그런데도 이 사업이 주목받는 이유는 분명함. 삼성전자와 S사 각각 2개씩 총 4개의 대형 메모리 팹을 수도권이 아닌 호남권에 만들겠다는 방향을 공식화했기 때문임. 공장 4개만 생기는 게 아니라 전력망과 물길, 도로와 철도, 대학학과와 지역 일자리까지 함께 움직일 수 있다는 거임. 근데 가장 먼저 생기는 의문이 있음. 왜 수많은 후보지 가운데 지금도 군용기가 뜨고 있는 광주 군공항이 선택됐을까? 그리고 군공항을 실제로 옮기지 못한다면 이 거대한 반도체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걸까? 정부가 광주 군공항을 선택한 첫 번째 이유는 땅임. 광주 군공항 부지는 약 250만 평 규모로 알려져 있음. 축구장 수천 개가 들어갈 수 있는 크기이며 대형 반도체 팹 여러 개와 협력사, 연구시설, 도로와 변전시설까지 함께 배치할 수 있는 면적임. 더 중요한 건 이 땅이 이미 평평하다는 점임. 일반적으로 대형 산업단지를 만들려면 산을 깎고 땅을 다듬고 도로를 놓는 부지 조성 작업부터 시작해야 함. 이 과정에만 몇 년이 걸릴 수 있음. 반면 공항은 긴 활주로와 각종 군사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이미 상당 부분 평탄화가 끝나 있음. 공항 기능만 이전된다면 다른 후보지보다 빠르게 산업단지, 공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임. 광주 도심과 가깝다는 것도 장점임. 광주 송정역과 가까워 KTX를 이용한 수도권 접근성이 있고, 기존 도로망과 광주 도심의 주거교육 의료 시설도 활용할 수 있음. 정부는 도로와 공항, 항만을 연계한 물류 접근성과 연구인력의 정주 여건도 광주 군공항의 장점으로 제시했음. 반도체 공장은 무거운 원자재를 대량으로 옮기는 전통적인 공장과는 조금 다름. 핵심 장비와 소재를 빠르고 안전하게 공급하고 엔지니어가 긴급 상황에 바로 대응할 수 있는 교통망이 중요함. 직원들이 생활할 수 있는 도시가 가까이 있어야 인재도 모을 수 있음. 외곽에 넓은 땅만 있다고 좋은 반도체 부지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임. 그래서 광주군공항은 넓은 땅과 도심 접근성을 동시에 갖춘 부지로 평가받았음. 문제는 역설적으로 이 장점 때문에 생김. 물리적으로는 가장 빠르게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땅인데 행정적으로는 가장 복잡한 땅일 수 있다는 거임. 산을 깎을 필요는 없지만 군공항을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함. 토지를 정리하는 시간은 줄일 수 있지만 주민 동의와 국가 안보, 새로운 공항 건설이라는 훨씬 어려운 문제가 남아있음. 결국 광주군공항은 가장 준비된 산업부지인 동시에 아직 사용할 수 없는 산업부지인 셈임. 광주군공항 부지에 반도체 공장을 지으려면 현재 운영 중인 군공항 기능부터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함. 현재 무안군은 광주군공항의 예비 이전 후보지 단계에 있음. 하지만 예비 후보지가 정식 이전 부지로 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님. 이전 후보지 선정과 지원계획 수립, 주민투표, 무안군의 유치 신청, 이전 부지 선정위원회 심의 같은 절차가 남아있음. 지역에서는 군공항 이전과 반도체 산단 조성을 동시에 추진해 2030년 양산을 목표로 한다는 계획을 내놓고 있음. 군공항 이전을 전부 끝낸 뒤 산업단지를 시작하면 반도체 투자 시기를 맞추기 어렵기 때문에 각종 인허가와 환경영향평가, 전력과 용수 계획을 동시에 진행하겠다는 거임. 그런데 군공항 이전 문제는 오랫동안 합의가 쉽지 않았음. 공항을 보내는 광주 입장에서는 소음 피해가 줄고 대규모 개발 부지를 확보할 수 있음. 반대로 군공항을 받아들이는 무안 주민들은 새로운 소음과 군사시설 규제, 재산권 문제를 감당해야 할 수 있음. 단순히 국가사업이니까 받아달라고 하기 어려운 이유임. 무안군은 호남 반도체 사업 자체는 환영하지만 광주 민간공항을 먼저 무안으로 이전하고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대책과 대규모 지역 지원 방안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음. 반도체 산업은 속도가 중요함. AI 반도체와 메모리 수요가 빠르게 변하는 상황에서 공장 착공이 몇 년씩 늦어지면 기업의 투자 우선순위가 바뀔 수 있음. 하지만 국가 안보와 주민의 생활권이 걸린 군공항 이전을 기업의 투자 일정만 보고 밀어붙일 수도 없음.
주민투표에서 반대가 많거나 지원 방안을 두고 다시 갈등이 생기면 군공항 이전뿐 아니라 반도체, 산단 일정까지 함께 흔들릴 수 있음. 반대로 수십 년 동안 풀리지 않던 군공항 문제가 반도체, 투자라는 강력한 경제적 보상을 만나면서 빠르게 해결될 가능성도 있음. 무안에는 공항 활성화와 도로 철도 산업시설 투자가 들어올 수 있고, 광주는 군공항 부지에 새로운 산업도시를 만들 수 있음. 양쪽 모두 얻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면 군공항 이전과 호남 반도체가 서로의 해결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임. 근데 약속된 지원이 실제로 집행되지 않거나 반도체 투자만 강조되면서 이전 지역의 부담이 커진다면 상황은 반대로 갈 수 있음. 호남 반도체가 군공항 이전을 해결할 카드가 될지, 두 사업을 한꺼번에 늦추는 변수가 될지는 주민 합의 과정에서 먼저 갈릴 가능성이 큼. 여기서 또 하나의 의문이 생김. 정부는 이미 용인에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추진하고 있음. 용인 국가산단에는 삼성전자 팹이 들어설 예정이고, 용인과 이천, 평택, 화성, 청주를 연결하는 수도권 반도체 벨트도 계속 확대되고 있음. 그런데 용인 사업도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왜 광주 호남 반도체까지 동시에 추진하는 걸까? 정부의 설명은 크게 두 가지임. 첫 번째는 AI 시대의 메모리 수요임. AI 서버 한 대에는 일반 서버보다 훨씬 많은 고성능 메모리가 필요함. 특히 HBM과 서버용 D램 수요가 빠르게 늘면서 삼성전자와 S가 장기적으로 더 많은 생산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온 것임. 용인 클러스터가 모두 완성된 뒤 광주 투자를 시작하면 필요한 생산시설 확보가 너무 늦어질 수 있다는 거임. 정부는 광주 군공항 부지에 호남권 산단을 추진하는 것과 동시에 용인에 계획된 팹 10기의 토지 보상과 전력 용수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음. 두 번째는 수도권 집중 문제임. 대규모 반도체 공장이 수도권에 계속 몰리면 전력과 용수, 주택과 교통 부담도 수도권에 함께 쌓이게 됨. 반도체 공장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대량으로 사용하지만 수도권의 발전 설비는 제한적임. 결국 먼 지역에서 만든 전기를 수도권까지 보내기 위해 장거리 송전망을 건설해야 함. 주민 반대와 인허가 문제로 송전망 건설이 늦어지면 공장을 완성하고도 전기를 받지 못할 수 있음. 정부는 광주와 전남을 새로운 생산축으로 만들면 수도권에 집중된 산업과 전력 수요를 일부 분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임. 하지만 동시에 추진한다고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님. 대형 반도체 팹을 지을 수 있는 건설 인력과 장비업체는 한정돼 있음. 초고순도 배관과 클린룸, 변전 설비를 만들 수 있는 전문기업도 제한적임. 용인과 광주가 같은 시기에 공사를 시작하면 인력과 장비 확보를 놓고 서로 경쟁할 수 있음. 삼성과 SK하이닉스가 계획한 투자금도 반도체 업황에 따라 집행 순서가 바뀔 수 있음. 시장이 예상보다 빠르게 성장하면 두 지역이 동시에 커질 수 있지만 업황이 꺾이면 이미 협력사와 인프라가 갖춰진 수도권 투자가 먼저 진행될 가능성도 있음. 결국 광주 호남 반도체는 용인을 대체하는 사업이라기보다 수도권 반도체 벨트를 보완하는 두 번째 축에 가까움. 문제는 두 번째 축이 되려면 공장 부지만 마련해서는 안 된다는 점임. 용인과 평택에는 이미 수많은 협력사와 연구시설, 대학과 교통망이 연결돼 있음. 광주는 이 생태계를 처음부터 새로 만들어야 함. 그래서 호남 반도체의 진짜 경쟁은 용인과 공장 숫자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전력과 물, 기업과 인재를 얼마나 빨리 연결하느냐에서 시작됨. 호남 반도체에서 가장 먼저 현실적인 문제가 되는 건 전력임. 현재 제시된 추산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팹, 4기와 관련 시설이 모두 가동될 때 필요한 전력은 약 6.28기가와트 규모임. 원전 1기를 약 1기가와트로 단순 비교한다면 원전 6기급 설비 용량과 비슷한 수준임. 이 표현은 실제로 원전 6기를 새로 지어야 한다는 뜻은 아님. 여러 발전소와 재생에너지, 전력 저장 장치, 송전망을 조합해 공급할 수 있음. 다만 그만큼 전력 수요가 크다는 걸 보여주는 비교임. 반도체 공장은 전기를 많이 쓰는 것뿐 아니라 좋은 품질의 전기를 계속 공급받아야 함. 반도체 웨이퍼 위에는 눈으로 보기 어려운 초미세 회로가 만들어짐. 공정이 진행되는 동안 순간적으로 전압이 흔들리거나 정전이 발생하면 작업 중이던 웨이퍼를 폐기해야 할 수 있음. 설비를 다시 안정화하는데도 시간이 걸림. 일반 공장은 전기가 끊기면 기계를 다시 켜면 되지만 반도체 공장은 짧은 전력 이상도 막대한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임. 호남에는 태양광과 해상풍력 발전시설이 많음. 그래서 호남에서 생산되는 재생에너지를 활용하면 된다는 주장도 나옴. 근데 태양광과 풍력은 날씨와 시간에 따라 발전량이 달라짐. 낮에 전기가 많이 생산돼도 밤에는 태양광 발전량이 줄고 바람이 약하면 풍력 발전량도 감소함. 스문의 시간 일정하게 가동되는 반도체 공장에는 발전량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ESS와 보조 전원, 안정적인 전력망이 함께 필요함. 더 큰 문제는 발전소보다 송전선일 수 있음. 전남에서 전기를 많이 생산하더라도 그 전기를 광주, 군공항 부지까지 보내는 초고압 송전선과 변전소가 없으면 공장을 돌릴 수 없음.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은 기존 345kV 신장성 신광주, 송전선로 등을 활용해 2030년 6월까지 1단계 전력을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송전선이 지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는 산악지와 평지뿐 아니라 주거지도 포함돼 있어
주민 밀집 지역의 지중화 방안도 검토되고 있음. 여기서 새로운 갈등이 생길 수 있음. 반도체 산단이 들어오는 광주는 일자리와 세수, 지역개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하지만 송전탑과 전력선이 지나가는 다른 지역, 주민은 직접적인 산업 효과보다 시설 부담을 더 크게 느낄 수 있음. 송전선을 전부 지하화하면 주민 부담은 줄지만 공사비와 기간이 크게 늘어남. 지상 송전선을 선택하면 빠르고 저렴하지만 경관과 재산권, 안전 우려가 나올 수 있음. 정부가 기반시설 비용을 지원하면 기업의 투자는 쉬워지지만 결국 국민 세금과 전기요금 부담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논쟁도 생김. 국가 전략산업을 위해 전력망을 먼저 깔아야 한다는 입장과 기업이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 갈릴 수밖에 없음. 호남 반도체의 전력 문제는 발전소를 몇 개 지을지로 끝나는 문제가 아님. 어떤 전기로 공장을 돌릴지, 송전선은 어디로 지나갈지, 지상과 지하 중 어떤 방식을 선택할지, 비용은 누가 부담할지까지 결정해야 함. 결국 공장 부지보다 전력선 한 줄을 놓는 과정에서 일정이 더 크게 흔들릴 수도 있다는 거임. 반도체 공장을 돌리려면 전기만큼 중요한 게 물임. 호남권 신규 반도체 산단에 필요한 산업용수는 하루 약 65만 톤 규모로 제시됐음. 반도체 공정에서는 웨이퍼 표면에 남은 먼지와 화학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매우 깨끗한 초순수를 사용함. 일반 수돗물을 바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물속의 이온과 미생물, 미세한 불순물까지 여러 단계로 제거해야 함. 반도체 회로가 작아질수록 아주 작은 불순물 하나도 불량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세척 과정이 반복되고 물 사용량도 커지는 거임. 정부는 나주호와 장흥댐, 보성강댐, 주암댐의 물을 조합하고 하수 처리수를 재이용해 필요한 용수를 확보한다는 계획임. 나주호의 농업용수 일부를 산업용수로 활용할 경우에는 영산강에 새로운 양수장과 관로를 만들어 농업용수를 대신 공급하겠다고 밝힘. 장흥댐의 여유 물량과 보성강댐의 발전용수 일부, 주암댐의 미사용 물량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음. 정부는 기존 가뭄 대책과 중복되지 않는 하루 76만 톤의 신규 물량을 추가로 반영했고 극한 가뭄에도 산업용수와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보완 대책을 만들겠다는 입장임. 하지만 지역에서는 걱정도 나옴. 광주와 전남은 과거 심각한 가뭄을 겪은 적이 있음. 물이 충분할 때는 산업용수와 농업용수, 생활용수를 함께 공급할 수 있음. 근데 오랜 가뭄으로 댐 수위가 낮아지면 어느 분야에 물을 먼저 공급할지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음. 농민 입장에서는 오랫동안 농업용으로 사용하던 물이 반도체 공장으로 전환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음. 정부는 영산강물을 이용한 대체시설을 구축해 농업용수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있음. 문제는 계획대로 관로와 양수장이 완성되는지, 극심한 가뭄에도 대체 수원이 실제로 작동하는지임. 하수처리수 재이용도 중요한 방법이지만 반도체 공정에 사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 정화하려면 대규모 처리시설과 전력이 필요함. 댐에서 물을 확보해도 공장까지 보내는 관로가 늦게 건설되면 사용할 수 없음. 용수관로가 지나가는 토지와 지역 주민의 동의도 필요함. 결국 하루 65만 톤이라는 숫자보다 더 중요한 건 가뭄이 왔을 때도 계획이 유지되는가임. 평소 남는 물을 계산하는 것과 최악의 가뭄에서도 공급할 수 있는 물을 계산하는 것은 전혀 다름. 반도체 공장에 물을 공급하면서 주민 식수와 농업용수까지 지킬 수 있는지가 호남 반도체 용수계획의 진짜 시험대가 될 수 있음. 호남 반도체라고 하면 대부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먼저 떠올림. 하지만 실제 광주에는 이미 오랫동안 반도체 사업을 해온 기업이 있음. 바로 엠코 테크놀로지임. 엠코는 반도체 패키징과 테스트를 담당하는 글로벌 후공정 기업임. 반도체 산업은 웨이퍼의 회로를 만드는 전공정으로 끝나지 않음. 완성된 칩을 잘라내고 여러 개의 칩을 연결한 뒤 외부 충격과 연로부터 보호하는 패키징 과정이 필요함. 마지막에는 칩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검사하는 테스트 공정도 거쳐야 함. 특히 AI 반도체와 HBM 시대에는 패키징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음. HBM은 여러 장의 디램을 수직으로 쌓아 연결하는 제품이라 칩을 얼마나 정밀하게 쌓고 연결하느냐가 성능과 수율에 큰 영향을 줌. 그래서 단순히 웨이퍼를 잘 만드는 것만으로는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움. 정부 발표에서 엠코는 광주 첨단 패키징 팹 증설에 1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음. 이건 호남 반도체가 완전히 빈 땅에서 시작하는 사업은 아니라는 의미임. 광주에는 엠코의 생산 경험과 관련 인력, 대학 연구 기반이 이미 존재함. 새로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팹이 엠코 지역 대학과 연결된다면 전공정부터 후공정까지 이어지는 생태계를 만들 수 있음. 다만 엠코 한 곳만으로 거대한 반도체 클러스터가 완성되는 것은 아님. 반도체 팹에는 가스와 화학물질, 웨이퍼, 포토레지스트, 초순수 설비, 진공 펌프, 검사 장비 등 수많은 소재 부품 장비 기업이 필요함. 장비에 이상이 생기면 협력사 엔지니어가 즉시 공장에 들어와 문제를 해결해야 함. 결국 엠코가 호남 반도체의 출발점은 될 수 있어도 전체 생태계를 대신할 수는 없음. 새로 들어오는 대기업 팹이 광주 엠코를 중심으로 기존 산업을 키우게 될지 아니면 각 기업이 서로 분리된 공장으로 운영될지가 지역 파급 효과를 결정할 가능성이 큼. 현재 공개된 산업부 자료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서남권에 있는 반도체 관련 기업의 비중은
전국의 약 2.6% 수준임. 반면 수도권에는 약 69.4%, 충청권에는 약 18%가 몰려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 숫자는 지역의 반도체 생산액이 아니라 관련 기업 숫자의 비중이지만 호남의 소부장 기반이 상대적으로 얇다는 점은 보여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정부와 협의를 통해 대형 팹 투자를 결정할 수 있음. 하지만 수백 개의 독립적인 협력기업까지 함께 광주로 내려오게 만들기는 쉽지 않음. 협력사는 이미 용인과 화성, 평택, 이천, 청주 등의 공장과 연구소를 갖고 있음. 고객사 한 곳을 따라 새로운 생산시설을 지으려면 토지와 인력, 설비에 막대한 돈이 들어감. 광주 팹의 구체적인 착공 시점과 주문 물량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먼저 이전하기도 어려움. 그래서 소부장 기업의 반응은 갈릴 수 있음. 팹 주변의 생산공장과 연구시설까지 채로 지어야 한다는 기업이 있을 수 있음. 반대로 한국은 국토가 비교적 작기 때문에 기존 생산시설을 유지하고 광주에는 장비 유지 보수 인력과 서비스 센터만 두면 된다고 판단하는 기업도 있을 수 있음. 지역경제 입장에서는 두 선택의 차이가 큼. 소규모 서비스 센터만 들어오면 공장 운영에는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일자리와 세수는 기대보다 적을 수 있음. 소재와 장비 공장, 연구개발센터까지 함께 들어와야 광주 지역 업체와 대학, 청년 고용으로 효과가 퍼질 수 있음. 반면 협력사 이전을 지나치게 요구하면 기업의 비용이 커져 전체 사업 속도가 느려질 수도 있음. 모든 협력사가 광주로 와야 진짜 클러스터인지 기존 수도권 충청권 공급망과 연결해도 충분한지가 중요한 논쟁이 될 수 있음. 호남 반도체의 성공을 팹 4개의 건물로만 판단하면 안 되는 이유임. 팹 주변에 어떤 기업이 실제 토지를 사고 공장을 짓는지, 연구 인력을 얼마나 배치하는지, 지역 기업과 어떤 계약을 맺는지가 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음. 공장과 협력사를 확보해도 그 안에서 일할 사람이 없으면 생산시설을 돌릴 수 없음. 반도체 공장에는 공정과 장비, 전기, 화학, 환경안전, 품질, 소프트웨어 분야의 다양한 인력이 필요함. 정부는 호남 반도체와 연계해 암, 스쿨과 남북원, 반도체 공대 등을 통해 전문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음. 광주와 전남의 대학들도 반도체 관련 학과 신설과 개편에 나서고 있음. GIST는 삼성전자 채용 조건형 반도체공학과를 운영하고 있고 반도체 설계와 공정 분야, 교육을 확대하고 있음. 전남대는 첨단산업융합대학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조선대와 지역 전문대들도 반도체 특화학과와 패키징 교육을 확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이런 선제적인 인재 양성은 필요함. 반도체 공장이 완공된 뒤에 학과를 만들면 졸업생이 나올 때까지 다시 몇 년을 기다려야 함. 공장 건설과 동시에 학생을 교육해야 가동 시점에 인력을 공급할 수 있음. 근데 학과 숫자가 늘어나는 것과 지역의 인재가 남는 것은 다른 문제임. 학생이 광주에서 반도체를 전공해도 더 높은 임금과 다양한 기업이 있는 수도권으로 이동할 수 있음. 기업이 생산 인력만 지역에서 채용하고 핵심 연구개발 조직은 수도권에 두면 고급 인재, 정착 효과도 제한될 수 있음. 반대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핵심 연구 조직, 협력사, 연구소와 창업기업까지 광주에 들어온다면 지역 대학의 경쟁력도 크게 달라질 수 있음. 교수와 연구비가 늘어나고 대학 기술 이전과 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음. 지역 학생이 수도권으로 가지 않고도 대기업과 연구소에 취업할 수 있는 통로로 생김. 그래서 정부는 공장만 있는 산업단지가 아니라 산업과 연구, 주거 기능이 결합된 기업형 첨단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히고 있음. 주택과 교통, 교육시설을 함께 지원해 우수 인력이 지역에 정착하도록 한다는 구상임. 결국 사람을 붙잡는 건 학과 이름만이 아님. 직원의 배우자가 일할 수 있는 직장과 자녀가 다닐 학교, 병원과 문화시설, 수도권을 오갈 교통망이 함께 필요함. 반도체 학과가 실제 광주 청년의 지역 취업으로 이어질지, 기업 채용 시점보다 학과만 먼저 늘어나게 될지는 앞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임. 대규모 산업단지가 발표되면 가장 먼저 움직이는 분야 가운데 하나가 부동산임. 공장이 들어오면 직원들이 거주할 주택이 필요하고 상업시설과 학교, 도로가 함께 생길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기 때문임. 광주군공항은 도심과 광주 송정역에서 멀지 않아 주변 주거지와 교통망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음. 정부도 호남권 반도체 투자를 산업단지만의 사업으로 보지 않고 산단과 주거, 교통, 혁신시설이 결합된 기업형 첨단도시로 조성하겠다고 밝힘. 근데 투자 금액이 크다고 주변 집값과 지역 경제가 무조건 같은 비율로 커지는 것은 아님. 반도체 팹은 자동화 비중이 높은 시설임. 공장 건설 기간에는 많은 건설 인력이 유입될 수 있지만 완공 뒤 상시 근무 인원이 투자 금액에 비해 적을 수도 있음. 지역 부동산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주는 건 800조라는 발표 숫자보다 실제로 몇 명이 상시 근무하고 협력사와 연구소가 얼마나 들어오며 직원들이 어디에 거주하는지임. 교통망이 좋아 수도권이나 다른 도시에서 출퇴근한다면 광주에 머무는 소비와 주택 수요가 예상보다 적을 수 있음. 반대로 연구개발센터와 협력사, 대학, 병원과 학교가 함께 들어오고 직원 가족까지 정착한다면 단순한 산업단지를 넘어 새로운 생활권이 만들어질 수 있음. 또 개발 기대가 너무 빠르게 부동산 가격에 반영되면
기존 주민의 주거비와 상가 임대료가 오를 수 있음. 실제 공장 가동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투자 계획이 조정되면 기대감으로 올랐던 가격이 다시 흔들릴 가능성도 있음. 그래서 호남 반도체를 부동산 호재로만 보는 것보다 상시 고용과 협력사, 입주, 교통망 완공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함. 공장 발표가 도시 전체의 성장으로 연결될지, 특정 지역의 토지와 아파트 가격만 먼저 움직일지는 전혀 다른 결과임. 사업 이름은 호남권 반도체인데 핵심 생산시설은 광주 군공항에 집중될 예정임. 일반적으로 호남에는 광주와 전남뿐 아니라 전북도 포함됨. 그래서 전북에서는 호남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면서 실제 투자와 일자리 효과는 광주 전남에 집중되는 것 아니냐는 반발이 나오고 있음. 전북은 익산의 KTX 교통망과 새만금 군산항 물류, 정읍의 연구시설과 반도체, 소재산업 등을 활용해 사업의 일부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정부와 기업 입장에서는 대형 팹을 한 곳에 모으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음. 전력과 용수, 폐수 처리 시설을 한 번에 구축할 수 있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협력사가 가까운 거리에서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음. 팹을 여러 지역으로 분산하면 각각 전력망과 물길, 도로를 따로 만들어야 해서 비용과 시간이 늘어날 수 있음. 반면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관점에서는 모든 핵심 시설을 광주에 집중시키는 것이 맞느냐는 의문이 생김. 전북에는 소재와 부품, 연구개발, 재생에너지, 물류 기능을 나누는 방식도 생각할 수 있음. 팹은 광주에 모으더라도 일부 소부장 공장과 연구시설, 데이터 센터를 전북에 배치해 호남 전체가 연결되는 산업벨트를 만드는 방법임. 그런데 기능을 억지로 나누면 기업이 원하지 않는 입지에 투자해야 하고 물류 비용이 늘어날 수도 있음. 속도와 효율을 위해 광주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과 호남 전체가 효과를 나눠야 한다는 입장이 충돌하는 지점임. 호남 반도체라는 이름이 실제 광주 전남 전북을 연결하는 산업망으로 이어질지, 광주 군공항 한 곳을 의미하는 이름으로 남을지도 지켜봐야 함. 호남 반도체 계획을 볼 때 가장 눈에 들어오는 숫자는 800조 원임. 하지만 이 사업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려면 투자 금액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음. 첫 번째는 광주 군공항 이전 부지가 언제 최종 확정되는지임. 예비 후보지 발표와 실제 주민투표 통과는 완전히 다른 단계임. 주민지원계획과 민간공항 이전,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방안이 구체적으로 합의돼야 현재 군공항 부지를 사용할 수 있음. 두 번째는 전력망 인허가임. 2030년 6월 1단계 전력 공급 계획이 나왔지만 송전선이 지나갈 노선과 지중화 범위, 주민보상과 공사비를 확정해야 함. 공장 건물이 먼저 완성돼도 송전망이 늦으면 장비를 가동할 수 없음. 세 번째는 하루 65만 톤의 용수관로와 가문 대책임. 댐의 물을 계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함. 실제 양수장과 관로, 하수제용 시설이 언제 완공되는지, 극심한 가뭄에서도 생활용수와 농업용수를 보호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함. 네 번째는 소부장 기업의 실제 투자 계약임. 협력사가 광주에 생산공장과 연구소를 만드는지, 서비스 인력만 두는지에 따라 지역 일자리와 산업 파급 효과가 크게 달라짐. 팹 내 개가 들어와도 주변 생태계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지역은 거대한 생산기지만 제공하게 될 수 있음. 다섯 번째는 지역 대학의 졸업생이 실제 광주에서 취업하고 정착하는지임. 반도체학과 정원이 늘어나는 것보다 기업의 지역 채용과 연구개발, 조직 배치, 주택과 교육교통 환경이 더 중요함. 이 다섯 가지가 계획대로 연결된다면 광주 군공항은 대한민국 산업지도를 바꾸는 반도체 도시가 될 수 있음. 수도권과 충청권에 집중됐던 반도체 산업이 호남까지 확장되고 광주와 전남의 대학과 기업, 교통망과 주거환경까지 함께 바뀔 수 있음. 반대로 군공항 이전과 전력망, 용수관로 중 하나라도 크게 늦어진다면 전체 투자 일정이 꼬일 수 있음. 기업은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른 지역의 기존 공장을 먼저 확대할 수 있고 지역에는 부동산 기대감과 개발 계획만 남을 가능성도 있음. 결국 호남 반도체의 진짜 핵심은 800조 원이라는 숫자가 아님, 군공항을 옮기고 전기와 물을 연결하고 협력사와 사람을 실제로 광주에 정착시키는 과정임. 속도를 위해 광주 한 곳에 산업을 집중하는 게 맞는지, 전북과 무안까지 역할을 나눠 지역 전체가 효과를 공유하는 게 맞는지도 의견이 갈릴 수 있음. 또 국가 전략산업이라는 이유로 정부가 전력과 용수 기반 시설을 먼저 만들어야 하는지, 기업의 확정 투자와 비용, 부담이 먼저 나와야 하는지도 쉽게 결론 내리기 어려움. 광주 군공항은 공장을 빠르게 지을 수 있는 가장 준비된 땅이면서 주민 합의와 군사시설, 이전을 해결해야 하는 가장 복잡한 땅이기도 함. 호남 반도체가 수도권 집중을 바꾸는 새로운 산업축이 될지, 해결해야 할 조건이 너무 많은 초대형 계획으로 남을지는 800조 발표가 아니라 앞으로 이어질 실제 착공 과정에서 갈릴 것 같아. 영상은 재밌게 시청하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해요. 댓글로 알려주세요.